그러면 악마와 도깨비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제 생각엔 도깨비가 이깁니다. 왜죠? 왜냐면 도깨비 코리안 파이터거든요. 네. 자, 한국인으로서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대결이라고 할까요? 동양을 대표하는 요괴 도깨비와 서양을 대표하는 악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국어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 10분 토론에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서 와인 한잔 하시면서 해보시면 어떻겠냐. 굉장히 고품격 있는 와인 좋아하십니까, 두 분? 아무렴요. 칠레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까세엘로 델 디아블로. 제가 칠레, 요 남미 쪽 와인을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포도주는 프랑스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난 남미 와인이 좀 이게 맞던 이게 좀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그러면서도 가격대는 좀 약간 합리적인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사실 근데 이 디아블로 와인과는 제가 약간의 추억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 유학을 처음 갔을 때 그 영국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들에 가면 와인들이 막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와인 좀 골라서 먹어볼까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나는 와인을 잘 모르는데 와인을 좀 먹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인 모르면 디아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2초에 한 병씩 세계적으로 팔린다. 뭐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10분 토론 10분 동안 진행한다면 몇 병 팔리겠습니까? 300병이 팔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10분 넘게 하잖아요. 거의 한 1000병 정도 팔리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는 동안. 자, 연말이니까 저희 한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디아블로 와인이 좀 색다른 모습입니다. 2022년부터 한국 한정으로 발매가 되고 있는 도깨비 시리즈라고 하는데 곧 다가오는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서 청사 에디션, 푸를 청의 뱀사 에디션으로 새롭게 발매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청사 에디션의 광고 영상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혹시 두 분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약간 잔치 느낌으로 한국식의 전통적인 파티라고 하면 잔치 아니겠습니까? 잔치죠. 뭔가 도깨비들이 잔치를 벌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탈적인 파티 느낌 잘 살린 것 같아가지고 그거 좀 저는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클래시컬하고 그런 느낌과 한국적인 분위기를 정말 잘 매치시킨 그런 영상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이게 남미의 맛 아니겠습니까? 약간 딱 마시면서 남미 약간 라바라바라바 약간 남미 느낌 확 나. 이 남미의 에너지거든요, 이게. 맛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꽉 차 있는 그런 맛이 듭니다. 저는 고기랑 먹으면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원래 이 디아블로라는 이 이름이 붙은 그 이유, 연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정도에 와인을 개발해서 이름 붙인 사람이 돈 멜초라고 하거든요. 원래 와인을 보관하던 그 지하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와인을 포도주를 호시탐탐 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 지하실에는 악마 디아블로들이 살고 있다. 지하실에 악마가 살고 있으니 가면 안 된다 라고 소문을 냈는데 그게 그 자체로 이제 이름이 돼버린 거죠. 이 디아블로라는 이름의 유래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면은 이집트에도 와인이 있었나? 이거 궁금합니다. 있었죠. 사실 이집트 전부터 와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한 기원전 6000년경에 와인의 흔적이 확인이 돼요. 조지아 지역에서. 그리고 나서도 뭐 이란이나 뭐 아르메니아 다 고 비슷한 언저리인데 아마 여기서 처음 포도를 가지고서 술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 와인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사실 이 포도라는 이 작물은 이집트 지역보다는 조금 더 기온이 낮아야지 잘 자라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초창기에는 대략 기원전 3500년, 3000년 사이 이때 수입을 해요. 그 레바논 지역, 시리아 지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집트에서도 본격적으로 포도 농사를 시작하는데 대략 한 기원전 1550년 정도부터 이집트 제일 북쪽 델타 지방에 포도원들을 만들어 포도를 키워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이집트의 포도원들은 전부 다 왕실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사실 술을 2개 먹었어요. 맥주랑 포도주를 마셨는데 맥주는 굉장히 일상적인 음료입니다.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포도는 고대 이집트로 이레프라고 하는데 고대 이집트의 목록표를 보면 이 포도주는 사치품에 들어가요.
일상품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귀족들이나 왕들이 이제 주로 이제 먹는 음료로 생각이 되고 파라오 그러니까 왕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또 제작된 와인을 신한테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 상들 가운데 파라오가 되게 공손하게 무릎 꿇고 동그란 두 개의 용기를 들고 이렇게 바치고 있는 장면이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석상들 가운데 그 동그란 통에 들어가 있는 게 다 와인이에요. 그래서 와인은 사실 엄청나게 고급 술이었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포도가 옛날부터 있었다라기보다는 예. 이 실크로드 이런 동서 교류를 통해서 중동 지방에 있던 게 건너온 것으로 보는 게 좀 많이 퍼진 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도가 한자어지 않습니까? 무슨 포자에 무슨 도자냐면 포도 포자에 포도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위해서 그냥 만든 한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입해서 새롭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꽤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요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은 잡방 같은 책을 보면 포도로 술 담궈 먹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술은 아닙니다. 이거하고 맛이 완전 달라요. 그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막걸리 같은 그런 술을 만들면서 포도로 약간 이렇게 가미를 하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신에게 바친다기보다도 그냥 뭐 아저씨들끼리 맛있게 드실 때 조선식 포도주 담아서 드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이 각각 이 동양의 도깨비와 또 서양의 악마에 대한 유래와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도깨비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괴물, 초현실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국 문화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도깨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참 묘한 게 도깨비가 정확하게 뭐냐, 어디서 왔고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딱 무슨 정해진 뭔가는 없다라는 게 참 또 특이하고 묘한 도깨비의 도깨비 같은 그런 매력입니다. 그러면은 도깨비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온 서적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포인트인데 도깨비라는 거를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시달리게 하는 게 뭐냐면 도깨비라는 말은 순우리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 뭔가를 찾아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한문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한글을 만든 다음부터는 이제 도깨비 같은 이야기도 다 많이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글을 처음에 개발하고 한글을 개발해서 최초로 만들어낸 책으로 손꼽히는 것이 석보상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석보상절이라는 책. 세종대왕의 당시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퍼가지고 길 잃으려는 마음에 불교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종합해놓은 수양대군 그분이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나는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인가? 잘한다. 한번 더 해주세요. 야, 진짜 아나운서네. 한번 더 해주세요. 이거 참 이상하구만. 와. 이분 수양대군. 수양대군께서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게 한글로 쓴 거의 최초의 책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면 돛가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얼마나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줄 알겠죠. 순우리말이라서 한글이 개발되기 전에는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한글로 책을 쓰자마자 이게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게 이제 불교 문헌을 옮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한문으로 되어 있던 불교 서적에 망량이라는 중국식 괴물을 일컫던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도깨비라고 번역하면 뭐 괜찮겠다 싶어서 도깨비를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오묘하게도 도깨비가 어떤 대상으로 나오느냐, 사람들이 주로 건강이나 수명에 관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라는 게 있을 때 도와달라고 비는 대상으로 도깨비, 망량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착한 신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죠. 그러니까 이 악마도 사실 도깨비랑 비슷한 게 악마는 정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마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대상은 대체로 그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 뭐 이를테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유일한 신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어떤 악한 세력의 어떤 뭐 수장 같은 느낌으로 이제 악마를 설정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가 생겨나기 이전에도 근동과 이집트 이런 곳에서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거에는 이 신들을 악마라고 칭하지 않았죠. 과거에 이 다신교 사회에서는 전부 다 다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맥락적으로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 악한 신으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묘사되는 사례는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집트에 세트라는 신이 있는데 되게 무서운 신이에요. 되게 공격력도 세고 강력한 신인데 그 이집트 이제 신화 중에서 헬리오폴리스 신화 체계 속에서 중요한 신이 오시리스가 원래 신들의 계보에서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돼요. 근데 이 형을 질투한 세트가 남동생인데 죽여버려요. 오시리스를. 수양대군이네. 비슷해요. 예. 게다가 여기서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시신을 다 토막내요.
그래서 소망난 시신을 이제 이집트 전역에 뿌립니다. 근데 그거를 오시리스의 여동생이자 예. 부인인 이시스 여신이 그 시신을 다 모아가지고 잘 꿰매서 마법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시리스가 부활을 하지만 이승에는 머물지 못하고 저승에 가서 저승의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이시스와 오시리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신의 이름이 호루스거든요. 이 호루스가 이제 어렸을 때는 자기 이제 작은 아버지 세트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작은 아버지랑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호루스가 약간 단종 포지션인 거군요. 단종인데 단종이 나중에 승리해요. 아, 네. 승리하는 예, 단종이네. 승리하는 단종이에요. 단종이 세조를 무찌르고 다시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아요. 예. 세트가 이제 쫓겨나요. 예. 또 여기서 세트가 악신이죠. 왜냐하면 예. 자기 조카를 박해하고 자기 형을 죽인 신이니까. 근데 이 재미있는 거는 세트가 무서운 신이고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악신으로 여겨지진 않아요. 이집트 사회에서는. 그래요.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당연하죠. 세트를 예. 숭배하는 사람도 숭배하는 사람도 많고. 있고. 근데 이 세트가 악마처럼 묘사되는 맥락이 있어요. 호루스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세트는 악마죠. 철저하게 농락당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호루스 신전에서의 그렇죠. 거부인 거지 예. 이집트 시민 모두에게 그렇진 거부되는 않죠. 신은 이게 특정한 아니었다. 맥락에서만 악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악신이 되는 건 아니죠. 이 다신교 사회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절대적인 악한 존재가 처음 설정되는 종교가 아마 많이들 아실 조로아스터교거든요. 조로아스터교는 아후람 마즈다라고 하는 선신과 앙그라메인유라고 하는 악신이 막 대결하는 방식으로 세계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설정을 해요. 근데 아마도 그보다 후대에 이제 구성된 이 유대교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어떤 이 세계관을 약간 계승하지 받아들여서 신을 더 그 아주 거대한 세력으로 이 묘사를 하고 그래서 악마를 조금 부수적인 존재, 신과 대결을 펼치는 존재로 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마를 부르는 이름 되게 많잖아요. 예. 일단 뭐 사탄 같은 사탄. 사탄은 성서에 나오는 이름이고 예. 그리고 타락천사 루시퍼는 만들어낸 얘기예요. 후대에. 그래서 신의 부하였는데 천사들이 있어요. 아주 대천사들 뭐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이런 천사들 중에서 한 천사가 신에게 저항을 해서 타락했다. 그래서 악마가 됐다라고 하는 게 루시퍼예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악마의 시초다. 떠오르는 게 있네요. 아담과 이브가 사과 먹는 그렇죠. 선악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것도. 예. 근데 니네 다 먹어 했는데 이것만 먹지 마. 요거 먹으면 안 돼. 신이 예. 이제 금기를 내려요. 예. 근데 갑자기 뱀이 쓱 나타나더니 이브를 설득하는 거죠. 너가 이거 먹으면 신이랑 동급이 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먹어서 인간이 타락을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성서 가장 앞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이죠. 근데 여기서 곧 나타난 뱀이 악마 사탄이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도깨비 설화가 사실은 정말 많은데 도깨비와 씨름을 한다? 이것과 관련된 설화도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도깨비로 정해져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이 있는 사례는 어떤 거냐면 네. 밤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날씨가 뭐 좀 등치도 좀 있고 예.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막 무서운 느낌은 아니야. 어. 근데 이 아저씨가 뭔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씨름을 해가지고 네가 이기기만 하면 예를 들면 뭐 100억 원을 주겠다라든가 뭐 그런 식의 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씨름을 하면 이길 듯 하면서 도저히 못 이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통 이제 나는 씨름 꽤나 한다 이런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걸려드는 예.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기려고 하는데 결국은 못 이기다가 날이 새는데 날이 새고 해가 뜨고 보면 내가 나무를 붙잡고 씨름을 해가지고 이거를 넘기려고 하고 있다. 내가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했지? 그제서야 도깨비에 홀린 듯한 그 마음이 깨어나게 된다. 이런 류의 일화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앞선 시대 기록인 18세기에 이익이라는 조선시대의 학자가 쓴 성모사설에도 기선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도깨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나무가 오래되어서 뭔가 요사스럽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를 도깨비라고 한다. 여기 표현으로 독각이라고 또 한 달이라는 한자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래되고 신비스러운 나무에서 뭔가 이상한 게 피어오르는 게 도깨비다라는 인식도 꽤나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한국 도깨비 역사를 그냥 다 깨고 계시네요. 솔직히 제가 이 디아블로 도깨비가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섭외를 누군가를 한다면 1순위는 공유 선생님을 섭외해야 된다. 왜죠? 공유하면 도깨비하면 공유 아닙니까? 네. 공유가 안 된다면 그 다음으로 섭외할 사람은 곽재식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진짜 7년 3개월 전에 이거는 봤던 기록인데 네. 박세당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한 현종시기에서 숙종시기에 굉장히 많이 활약했던 정치사적으로도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이런 정치 다툼 이런 거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네. 임금님이 아무리 높은 벼슬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해도 다 거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거부하는 와중에 글을 쓰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별로 잘 된 것도 없는데 임금님께서 자꾸 저를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월급도 주시고 뭐 상도 내려주시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양반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놀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문 표현으로 망량지추라고 쓰고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의 어떤 성능으로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면 뭐 나와라 뚝딱 뭐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걸 많이 생각하냐 지금 네. 지금 현대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17세기에 나온 박세당이 쓴 이 글에서는 매고득병이라고 그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고 매번 두드릴 때마다 득병 병이 뭘까요? 떡이란 뜻 떡. 두드릴 때 떡 나와라 뚝딱인 거야. 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술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떡이 없다. 음식. 안주가 없어 안주가. 지금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 떡 나와라 뚝딱.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뭔가 어떤 한국 문화를 살리는 파티를 할 때 도깨비 방망이 모양의 어떤 무슨 종이나 뭐 이런 진동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두들기면 안주를 주문 받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재밌지 않겠느냐. 제가 7년 2개월 전에 이 기록을 처음 보고 떠올렸어요. 근데 오늘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는 거죠.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도깨비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미지가. 다양해요. 그런데 악마는 마냥 무서운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떤가요? 그 가운데서 재미난 일들도 있어요.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고대 이집트의 신 가운데 진짜 재밌고 희한한 신이 있어요. 이름이 베스입니다. 베스. 베스. 생긴 거부터 이집트 신들은 다 좀 멋있게 생겼어요. 위험 있게 생겼습니다. 근데 베스는 웃기게 생겼어요. 일단 난장이처럼 생기고 얼굴도 약간 찌부돼가지고 네. 근데 진짜 인기가 많았던 신이에요. 특히 민간에서. 왜요? 이 신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자체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주고 게다가 이제 뭐 산모를 지켜주고 이런 어떤 의미를 지닌 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막 이렇게 기원해가지고 섬겨지는 신이 아니라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이집트 민간에서 굉장히 숭배의 대상이 됐고 이 베스가 나중에 이 뭐 유대교나 기독교인들한테 악마의 이미지를 그릴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게 베스는 보통 파란 색깔로 피부가 칠해지는데 악마를 파란 색깔로 그리고 베스의 형상에서 모티브를 따서 악마를 그린 사례들이 유럽에서는 중세시대에 꽤 많이 그려지는데 예.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치아에 있는 그 토르첼로 섬에 가면 산타마리아 아순타 성당이 있어요. 예. 거기에 그려져 있는 악마도 베스를 모티브로 해서 그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더불어서 파도바에 가면 되게 유명한 스크로베니 예배당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명성이 높았던 지오토라고 하는 화가가 이제 그 벽화를 그리는데 여기 보면은 악마가 그려져 있어요. 피부가 파란색이고 완전 배불뚝이로 그려지거든요. 그다음 귀에서 막 뱀이 나가요. 이게 정말 베스의 형상랑 비슷합니다. 베스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 어떤 그 상이 만들어질 때 뱀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그려지는 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 베스가 그 뱀으로부터 집을 지켜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제 기독교 계통의 신앙 갖고 계신 분들이 뭔가 되게 기괴하게 생겼다 보니까 그거를 차용을 해서 악마를 그리는 데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악마도 꼭 서양에서 단순히 무서운 존재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악마가 시대별로 계속 이미지가 바뀌는데 그러니까요. 과거의 중세 시대 동안에는 악마는 무조건 절대적인 악으로 악하고 기괴하고 무섭고 이런 존재로만 그려지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근세 근대로 넘어오면서 성격이 좀 입체적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면 왜 악으로 규정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어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만들어지는 것이 제도고 규범입니다. 그다음에 권력이죠. 그리고 이제 권력을 획득한 이 기득권 세력은 이 규범이나 제도를 통해서 이 질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게 유리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악한 존재를 규정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배척을 그렇죠. 이제 해나가는 전통이 오히려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는. 만들어진 것을 보여요. 그런데 이게 근대가 되면서 근대와 그 중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해서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거든요.
근데 근대가 되면서 이제 자유의지를 약간씩 긍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그러니까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괴테에 가슨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경우 악마거든요. 악마. 근데 이 메피스토펠레스는 낭만적인 존재, 약간 매력적이에요. 사람을 꼬시기도 하지만 소원도 막 들어주고 소원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뭔가 사랑과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거 이런 걸 이렇게 제안하는 되게 낭만적인 존재를 그려줘. 그러니까 근세 시대에는 악마에 대해서도 유럽권에서도 조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악마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표현들이 있죠. 뭐 이를테면은 뭐 악마의 재능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악마의 재능이란 표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신의 재능이다 악마의 재능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도권 내에서 엄청난 뛰어난 영향을 보여주는 거 신의 재능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고 이 악마의 재능이다 그러면 이 제도권을 벗어나서 완전히 그냥 새로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뭔가 틀을 벗어나는 존재들 이렇게 부르죠. 악마와 도깨비. 사실 처음에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이상한 공통점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이상한 어떻게 공통점. 풀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묘하게 일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악마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중동이나 유럽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전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솔로몬 왕은 너무나 현명하기 때문에 악마까지 속여서 악마가 자기 원하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좀 많이 퍼지는 이야기가 솔로몬 임금님이 큰 다리를 하나 건설하고 싶은데 강이 너무 넓고 물이 너무 세가지고 쉽게 공사할 수 없을 것 같다. 악마를 불러가지고 악마야 다리 좀 놔줘라. 그 악마가 공짜로 악마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이 다리가 완공되면 이 다리를 건너가는 첫 번째 것에 영혼을 너에게 주겠다. 악마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악마가 영혼 아싸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보통 버전에 따라서 다른데 돼지를 한 마리 구해가지고 돼지를 제일 먼저 다리를 지나가게 했더니 악마가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동서 문화의 교류 때문에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중동이나 유럽의 전설이 우리나라의 과거에 어떻게 넘어왔을 가능성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 보면 도깨비 다리라는 게 있는 곳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지역에 그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건 인천에도 도깨비 다리가 하나 있어요. 전국 각지에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할까? 저 수수께끼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도깨비나 악마나 사실 인간이 잘만 쓰면 유리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물론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악마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고 그런데 인간이 꾀를 내서 잘 써먹으면 된다. 그래서 현대에는 악마나 도깨비를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러면 악마와 도깨비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제 생각엔 도깨비가 이깁니다. 왜죠? 왜냐면 도깨비 코리안 파이터거든요. 자, 한국인으로서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악마는 선과 악 중에서 악의 편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도깨비는 선과 악을 넘나드는 존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선도 포용할 수 있는 도깨비가 악마보다는 좀 한 수 위가 아닐까.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깨비 이야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모가 숨어 있습니다. 희화된 면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이고 음침한 그런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죠. 다양한 우리 전통 문화의 가능성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 그것이 도깨비 이야기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되어도 좋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마라고 하면 무엇인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를 떠올리지만 이 악마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생겨난 개념이고 그리고 시대를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악마와 도깨비는 거의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연말 파티 같은 이렇게 10분 토론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동양의 도깨비, 서양의 악마, 어떤 이야기가 가장 재밌었는지 댓글창에 남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소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